자, 이번 시간은 계약법 총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와 있는 개념이 계약의 분류라는 주제가 되겠고, 약 2년의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계약의 유형이 되게 될 텐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분류라고 해서 이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위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이라고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의 유형으로서 14가지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형계약에서 대표적인 데가 바로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전형계약이 되게 될 것이고, 중간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위임계약 이런 것들도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됐던 적이 있었고요. 또 증여계약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매매라고 하는 거, 금전 외 재산권 하고요. 금전 간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매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외 재산권 간의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교환 계약,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바꾼다 이런 식의 계약을 교환 계약 이렇게 정의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한테 넘겨주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형계약 3가지 정도 주요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 민법에서 미처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예정을 하고 있지 않은 계약도 당연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요거부터 가볼까요? 현실의 급부 여부에 따라서 성립이 결정되는 것,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 논의의 포인트. 자,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합치 있을 때 바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 이때 이제 낙자라는 게 승낙할 때 낙자를 따고 있는 것이고요. 성립한다 할 때 성자를 따게 되면 낙성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토지를 1억에 사라라고 청약을 했을 때 상대방이 1억에 사겠다라는 승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바로 매매 성립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승낙만 있으면 어떻다?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교환계약도 마찬가지고요. 임대차도 마찬가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의 의미,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 자, 이에 대응해서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 현실적인 급부가 이루어져야만이 성립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이것을 우리가 요물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물건의 급부가 이루어져야지 물건의 급부가 필요한 계약을 가리켜서 요물계약. 그래서 시험용으로 딱 한 가지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요물계약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 공부하실 주제인데 하여튼 매매교환 임대차, 우리가 이 3가지가 계약법 강론에서 다뤄지는 주제인데 매매계약도 교환계약도 임대차 계약도 승낙만 있으면 어떻다? 성립하는 계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이 맞물려가는 게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개념. 매매교환 임대차가 쌍무계약의 전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계약이 성립했을 때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계약을 가리켜서 쌍무계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했을 때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이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매도인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해서 매수인에게도, 매도인에게도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쌍무계약. 두 번째, 교환계약도 마찬가지죠. 갑소유 X토지하고요, 을 소유의 Y 건물에 대한 교환계약이 성립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문제? 갑은 을에게 자, 지금
X 토지에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은 Y 건물에 등기를 갑에게 넘겨줄 의무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요. 임차인은 앞으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쌍무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증여계약 거의 구성이 되지 않는데, 이 증여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건 맞지만은, 이때는 일반 당사자에게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증여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증여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을이 좋아, 그걸 나한테 다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증여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X 부동산에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지만,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뭐 해줄 게 없죠. 이런 것을 편무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쌍무계약의 종류로서 매매교환, 임대차라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바로 이어서 재산의 출현 여부 관련해서 유상계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로 매매교환, 임대차가 될 텐데, 매매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유상계약에 해당됩니다. 자, 좀 오래전에 나왔던 패턴인데요. 쌍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에 해당된다. 유상하면 안 되고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매매교환, 임대차 얘기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해서 이렇게 논의를 삼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상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증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낙성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 그리고 유상계약 요 세 가지가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 우리 계약은 모두 공통적인 속성이 불요식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모두 다 불요식 계약.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2차 과목에서 논의가 되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서식을 활용할 의무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뭐가 되고, 바로 전속중개계약만 우리 공부하실 때 요식계약이고, 나머지는 당연히 다 불요식계약. 그래서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 계약은 어떻다?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전제에서 성립하게 된다. 자, 실무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죠. 자, 지금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자, 사실상 의사의 합치가 있습니다.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개를 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사기로 이렇게 특정 금액의 매매기로 약정을 하고, 심지어 매수인이 매도인 통장에 계약금까지 입금을 한 상태에서 또 순간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매도인이 바뀔 수도 있고 매수인이 바뀔 수도 있고 딴 얘기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이미 계약은 성립이 됐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말고는 전혀 어떤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중간에 이제 매도인이 자, 지금 3억 5천에 이 주택을 팔기로 약정을 했다. 그래서 계약금 3,500 받았는데 갑자기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지. 한 3억 7천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보면 전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3억 5천의 계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3억 5천이라는 대금만 지급하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따로 이 계약서 쓰기 전이니까 계약 내용을 바꾼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고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시 조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터지긴 하는데, 법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파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한참 논의하게 될 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 문제가 될 텐데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빨리 등기를 넘겨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달리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 갑이라는 사람, 네가 매매 대금을 같이 지급해야지 나도 등기를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권력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얘기는 결과적으로 쌍무계약이라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만 논의할 실력이 있고요. 나중에 위험 부담의 법리는 조금 다른 얘기니까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될 테고 해서 쌍무계약에서 파생되는 문제,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계약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 소위 이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나중에 뭐 자세히 보시긴 하겠지만은 이 유상계약에 있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 비용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이 매매에 관한 규정이 되는데 자, 유상계약에 대해서는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에서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나 일정한 비용에 관한 이런 조항은 그대로 준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역시 다루게 될 주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법의 실현 계속 여부에 따라서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 계약의 소멸 관련한 주제로서 핵심 이슈가 되는 해제와 해지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매매 교환에 있어서는요 해제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시적 계약에서 해제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고요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지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신문 기사를 봐도 개판으로 굴러가는 게 해제, 해지라는 용어가 될 텐데 다시 갑시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갑이 먼저 누구한테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이고 매매 대금은 한 보름 있다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라는 것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해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게 되는 것을 해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편 임대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에서 사용 수익을 하게 해줬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월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에 대해서 자 사실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자, 두 개의 본질적인 차이, 해제가 됐든 해지가 됐든 그 법률행위,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될 텐데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계약에서 쓰이는 기법이고요.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계약에서 쓰이는 기법이 되게 됩니다. 해서 해제라고 하는 거, 매매 교환에서만 문제가 되는 개념이고요. 자, 요거 뒤에서 따로 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뼈대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해제와 해지. 해제는 나중에 소구표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요.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도 계약의 소멸 파트까지 봐야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일시적 계약의 의미는 그런 얘기죠. 매매 같은 경우 매도인이 등기 넘겨주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그걸로 서로 마주볼 일이 없는 거 이걸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한번 차임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계약을 가리켜서 계속적 계약이라고 부르고 일시적 계약의 소멸이라는 것은 해제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 계약의 소멸이라는 것은 해지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서 조금 이제 관념적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약과 본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제일 아마 까다로운데요. 자, 이런 식이 있어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다. 임차인 을이 지금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넣습니다. 만약에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물권과 대응하는 개념이죠. 자,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라는 것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권리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임차권 같은 건 등기를 안 해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임차권의 단점이랄까요? 그랬을 때 이거죠.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은 계약의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 을이요, 앞으로 혹시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넣습니다. 자, 우선 매수권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특약을 맺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 10년 이렇게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되는데, 혹시 중간에 소유자가 바뀔 것 같다, 다른 사람한테 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자, 지금 임차인한테 한번 물어봐달라라고 하는 거, 이런 특약을 부여하는 것을 우선 매수권의 부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선 매수권이 부여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팔아버리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뭘 해? 자, 병한테 팔려고 마음 먹었다가 이 을이라는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지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야,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이거 1억에 사겠대. 너가 살 거냐 말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살게라고 얘기하면 이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본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본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이 예약이라고 해서, 예약이라는 개념은 굳이 해석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예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채권계약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채권계약은 자, 그 계약의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채권계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테고요.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계약의 분류의 종류를 쭉 보셨는데, 실제 대부분 시험 문제 하이라이트는 자, 교환, 임대차, 매매의 이 순서로 이 파트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약법 강론에서 공부하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 세 개 가지고 지지고 복구하는 시기야.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매매 계약은요, 낙성 계약이 될 것이고,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요,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계약, 낙성 계약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이요, 그 다음에 유상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자, 임대차도요. 자, 낙성,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락이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쌍무 계약, 그리고 유상 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가 기본적인 이 파트의 출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부터 지문 가지고 바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교재 197페이지. 자, 지금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위임계약이라는 개념이 자, 전형계약의 한 유형이 되게 되는데, 중개계약이라는 계약 자체가 없어요. 민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중개계약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런 얘기죠. 중개의뢰인이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이 물건을 팔아달라라고 맡기는 계약, 이걸 우리가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중개계약이라는 계약 자체가 전형계약의 유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민법에서는 중개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굳이 해석한 거라고요.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개계약이라는 지문이 처음 나왔어요.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답으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좀 당황할 수 있는
지문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틀렸고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 가서 보니까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들은 다 뭐가 됩니까? 낙성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해서 이제 교환하고 임대차고요. 매매 중에서 가장 많이 계약의 분류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는 것은 바로 지금 요 교환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뽑았었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요. 요물 계약이다라고 해서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까지는 맞는데요. 요물 계약은 아니죠. 그냥 승낙으로서 성립하게 되는 낙성 계약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요건 오른편으로 구성을 했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서 전형 계약 중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 제일 어려운 지문. 그냥 외울 때 쌍유, 쌍유, 쌍유 이렇게 끼워달라고, 단순 암기해달라고 그래서 쌍무 계약은 어떻다? 유상 계약이다. 그래서 이건 단순 암기.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냥 쌍무 계약은 무조건 유상 계약. 유상 아니에요. 이거 틀리게 구성하려면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그럼 틀렸습니다. 쌍무 계약이 어떻다? 유상 계약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 자,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계약이요, 쌍무 계약이요, 그 다음에 유상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은 쌍무 계약, 유상 계약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증여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일방 당사자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편무 계약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유상 계약까지는 편무 계약은 맞고요. 무상 계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유상 계약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자 급부 실현의 계속 여부 관련해서 두 번째 박스 부동산의 교환 계약은 유상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일시적 계약에는 매매와 교환이 있었고 이런 일시적 계약의 소멸 관련해서는 나중에 해제라는 개념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에서 이걸 소멸시키는 것은 해지라는 것이 문제가 됐었다. 그 정도로 보죠. 그 밑에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오른편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라고 해서 틀린 편에서 자, 물권 계약은 저런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그래요. 소유권 이전 계약 이런 것이 뭐가 된다?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물권 계약이 될 것이고 딱 하나 채권 계약이 논의가 되는 것은 바로 예약이라는 개념. 요것만 단순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옆에 관련 기출 문제 하나 체크해 볼까요?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30회 때. 근데 하여튼 이 지금까지 문제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요소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중에서 주로 교환 계약이 제일 통계적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죠. 해서 그저 시험 문제에 매매 계약의 유형 등에 관한 부분을 논함에 있어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답을 뽑고 특히 교환 계약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드물게 30회 때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해서 요거 틀리게 뽑았죠. 매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보니까 낙성 계약이 되게 된다 해서 자 1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2번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 쌍무 계약. 그다음에 외우는 순서는 쌍유 이렇게 외우다고 있어요. 쌍무 계약이자 유상 계약이 되게 된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좀 어려워지는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 자, 매매에 있어서 뒤에 매매 비용이라든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단독으로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영역이죠.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X 부동산의 병명의에 저당권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해보고요. 해서 자 갑이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병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사안에서 나중에 저당권 실행이 돼서 이 을이 이 물건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는 취득했다 할지라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매도인 갑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요,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라고 해서 무과실 책임의 한 주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고, 다만 이 무과실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파트에서 자,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면은 매수인이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도 다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뒤에서 나와. 이 지문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3번 지문. 자, 타인 권리도 자,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계약법 공부할 때 제일 거슬리는 게 타인 권리 매매. 자, 요거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이 경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경매 신청해서 우리가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경매 계획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져서 경매가 진행돼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다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게 돼요. 그럼 이제 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죠. 병은 매각 대금을 다 내게 되면 그때부터 다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우리가 민법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1등이 된 상태야. 이게 2월 1일 날 낙찰을 받아서 이 사람이 1등이고요. 이제 한 2월 8일까지 매각 대금을 다 내면은 이 사람은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2월 1일 날 이 사람이 낙찰을 지금 매각대금을 내기 전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갑을 병정한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 병이 얘기하기를 이거 원래 이제 시가가 3억짜리인데 내가 2억 4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융통을 못하니까 매각대금 못 낼 상황이니까 당신은 이걸 2억 7천에 사라. 나도 3천 이익 보고 당신도 3천 이익을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매매계약은 자, 두 사람의 의사에 합치가 있게 되면 승낙만 있으면 다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는 아직 병한테 넘어오지 않았어. 매각대금을 내기 전이니까 아직은 소유권 취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의미에 뭐가 된다?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에 있어서 특이한 개념이 타인 권리도 다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 사람이 2억 7천을 누구한테 병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병은 이제 매각대금 2억 4천을 완납을 해서 다시 누구한테 정한테 소유권 이전 냈기를 해주는 형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약법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본질적으로 이건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다 그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겠고요. 자, 그다음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다. 특약이 있으면 다 그 특약에 따라서 매매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유상계약에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교환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도 이런 비용에 관한 조항은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꼭 하나 기억할 게 우리 앞에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조항을 민법상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기로 특약을 할 수가 있겠고, 특약이 있으면 다 그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고 부르게 돼요. 사실요, 민법에서 이 규정 중에서 뭐 해라 마라 이렇게
돼 있는 조항 중에서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해서 그것과 배치되는 그런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게 되면 그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 매수인 두 사람 사이에 특약을 맺어요. 뭐라고? 매수인이 전부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이 매매 비용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일단 이 문제에서 아주 쉬웠던 거. 이 파트는 이제 계약의 유형 문제는 지금 6년 동안 하나, 둘, 세 문제를 답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약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의 대부분의 문제는 교환 계약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낙성 계약 이후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쌍무 계약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상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교환 계약에 있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게 될 것이고 앞에서 유상 계약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교환 계약 자체도 소위 매매에 관한 규정,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된다. 그 정도까지고요. 자, 여기까지가 계약의 불주라는 주제 잠시 끊었다가 계약의 성립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